예, 방금 소개받은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김상기입니다. 방금 남기호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8월 달 서울에서 광복회에서 주관하는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저를 그 기족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강의를 요청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대전서 왔는데 차로 3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조금 멀긴 머네요. 멀어도 광주에서 오는 것보다 부산에서 오는 것보다는 가깝다고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또 지난 봄에도 6월 초에도 춘천에 한번 왔었어요. 춘천이 바로 우리 장모님 고향이십니다. 우리 이모님, 처 이모님도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오늘 일부러 제가 강의한다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또 와 계시고 우리 사촌 예, 뒤에 앉아 계십니다. 예, 장모님 뵙는 그런 마음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찾아뵙습니다. 좀 강의를 제가 83년도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강의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참 강의가 어려워요.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어렵습니다. 또 강의는 재밌게 해야 된다고들 하는데 제 주제가, 강의 주제가 독립운동이잖아요. 일본군하고 싸우는, 그래도 죽고 이런 주제이다 보니까 재미있게 할 수가 없어요. 재밌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강의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강의를 제가 2시간 강의를 이제 시민 강의는 최고 올해 와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마 전에는 서산까지 가서 강의하고 했는데, 그 끝까지 들으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강의를 강의를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 주셔서 들어주시는 것 자체가 정말로 저한테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강의하러 갈 때는 피곤한데 강의 끝나고 나서는 힘이 생겨요. 그 희한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저 자신도 강의하면서 힘을 얻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방이 이제 된 지 8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80주년 행사들을 이곳저곳에서 합니다. 해방이 된 지 80년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일제강점기가 끝난 것이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을 끝낸 것이 80년이나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9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사실은 많이 계시긴 하지만은 그 어린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일본 시대 때 힘들었던 그 기억을 아마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후세들한테 일제강점기 일본 놈들이 이랬다 하는 얘기를 해주실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운동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역사, 분명한 역사죠. 우리 할아버지들은 역사가 아니죠. 현재 진행형이었던 것이 이제 우리 후세들한테는 역사가 되고, 또 요새 수능 시험을 보는데 아주 중요한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이 속에 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합니다. 이제 80년이 지났는데도 왜 아직도 독립운동, 일본과 싸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는 분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시대 때 힘들었던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일본이 싫다,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일본한테 당했던 것을 그 자체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 자체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그 길도 할 수 있고 지일도 할 수 있고 한데 그 기억 자체를 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 우리 할아버지들이 여러 부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사실은 전체 인구의 1%도 안 돼요. 500명 중에 한 명이나 될까, 1000명 중에 한 명이나 될까,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대부분의 우리 할아버지들은 그냥 일본 시대든 뭐 조선 시대든 그냥 뭐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평범한 평민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머리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면 거기에 아주 잘 올라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시대니까 일본 가서 유학하고 친일하고 일본하고 잘 살고 잘 지내고 그러면서 거기서 출세하고 우리가 이제 얘기 잘하는 친일파가 오히려 독립운동가보다 많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독립운동사가 필요하잖아요. 또 이 독립운동의 출발이 1894년 5년 이제 갑오경장 청일전쟁이 일어난 그 시기부터 의병이 이제 그때부터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독립운동이 시작됐는데 그 시기의 상황하고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정세가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 이제 써놨습니다만은 중국은 중국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 제가 가장 처음에 중국에 갔던 것이 1991년도 우리 이제 중국하고 그 이제 개방되기 전에 갔었습니다. 홍콩으로 해서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 중국의 월급이 200위안이었어요. 그건 뭐 노동자든 뭐 교수든 뭐 다 똑같이 200위안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부터 90년대는 제가 뭐 매년 가서 답사하고 했는데 어느 날 90년대 그렇게 우리가 무시했던 중국이 이제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참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의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뭐 문명 발생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문명을 이렇게 수용했던 뭐 이 전통 시대는 선진국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시대가 되면서 이제 몰락하고 했었는데 뭐 한 불과 20여 년 만에 뭐 우리를 위협하고 심지어는 미국까지 위협하는 그런 아주 강한 나라가 지금 벌써 되어 있어요. 그 중국의 골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의식이 대단한 것이 바로 이 중화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중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중심이 중국에 있다.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입니다. 그런 자부심이 아주 강한 민족이 중국 민족이에요. 그 자부심이 에너지가 되고 계기가 되고 해서 원동력이 돼서 경제 발전을 이끌어내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신이 어떤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일본의 침략 야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역사 이래, 유사 이래, 일본의 침략 야욕은 사라진 적이 없어요.
300년 주기로 우리나라를 침략해왔다고 제가 자주 얘기를 하는데, 임진왜란 당하고 300년 후에 우리 침략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일본에도 당한 지가 100년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200년 후에 일본이 또 쳐들어와요. 그땐 제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거짓말해도 뭐 하겠습니다만 분명합니다. 200년 후에 200년, 300년 후에 이 시대가 어떤 변화가 오면은, 제국주의 시대가 판이 그렇게 돼버리면은, 기회만 있으면은 일본은 우리를 침략하려고 합니다. 지금 요번에 자민당 총재도 어떤 여자분이 됐는데, 좀 부드럽겠지 했는데, 아시다시피 아베 이상입니다. 아주 독종이 됐습니다. 미국은 또 뭐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패권주의를 치닫고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이 약한 나라인데 우리가 이런 그 상황에 19세기 말기의 상황을 지금 21세기 현대에도 다시 당하고 있는 것은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가 중국 바로 옆에 있고 일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지정학적인 위치는 우리 한반도 이 땅을 딴 데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숙명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침략, 일본의 침략을 받는 것은 역사적 숙명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교훈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대비하고, H임을 대비하고, 극복을 하고, 역사 속에서 그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독립운동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독립운동 중에서 이제 의병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독립운동 그리고 의병, 이게 없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면서 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한국사 공부하다가 사학과 가겠다 했어요. 사학과 가면은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것도 전혀 모르고, 사학과 졸업하면 어떤 길로 가는지 진로에 대해서 전혀 고민도 없이 나는 사학과 가겠다 해서 하여튼 뭐 고생을 했는데, 다행히 교수가 돼서 뭐 이런 공부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사책을 보면서 바로 이 시기 점점 나라가 망해가는 그 역사를 읽으면서 분통이 터져서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들은 도대체 뭘 했길래 나라를 이렇게 이런 진흙탕길로 가게 하고 서로 싸움이나 하고 그러다 결국 나라 망하고,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해서 책 덮고 공부하기 싫고 했는데, 그러다가 내가 사학과 가야지. 우리 할아버지들이 뭐 했나?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 제가 사학과 간 이유 중에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평생 지금까지 붙들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저는 뭐 지식인들, 당시에 지식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개화파 지식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가, 개화파 지식인들이 뭘 했나 하니까 일본 유학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 유학을 쫓아갔어요. 일본 가서 일본 유학생들 조사를 다 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민족 하다가 다 친일파가 돼요. 박사 논문 쓰러 갔다가, 그래서 박사 논문을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그 주제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주제를 의병으로 바꿔서 박사 논문을 쓰느라고 고생도 했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본론 들어가지도 못하고 시간이 지나갈 것 같은데요. 나라 망하는데 110년 걸렸다라는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라 망하는데 금방 안 망해요. 한 집안도 망하는데 3대가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냥 금방 망하지는 않습니다. 이 큰 땅이기 때문에,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10년, 20년 안에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 망하는데 110년 걸렸습니다. 가장 먼저 나라 망하기 시작한 것이 정조가 죽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어떤 학자는 정조가 암살당했다 그래요. 뭐 증거는 찾지는 못했는데 암살당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암살시킨 사람이 이건 뭐 가설인데 암살시킨 사람들이 바로 이 안동기 시절이다 뭐 하는 얘기를 가설을 하기도 합니다. 뭐 제가 볼 때 암살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갑자기 죽었어요. 죽고 나서 11살짜리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정치는 11살짜리의 애삼촌들, 애할아버지들이 했어요. 그게 바로 안동엽 씨입니다. 안동엽 씨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동엽 씨를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안동엽 씨 중에서 일부 그 서울의 지금 청와대 근처 살았던 분들, 장김이라고 합니다. 그 양반들이 세도 정치를 이렇게 어린 애손자를 왕위로 올려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과거 시험도 팔아먹어요. 돈 주고 다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 살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안동임 씨 어디 조금 공부 좀 하면은 다 과거 합격시켜요. 이 시기는 과거가 아주 부정부패 만연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순조가 또 일찍 죽자 그 다음 왕을 또 모시는데 8살짜리를 또 모셨어요. 헌종이 8살짜리입니다. 여전히 안동임 씨가 계속 정치를 했어요. 그리고 헌종이 왜 또 오래 살지도 못해요. 8살 왕이 된 헌종이 15년 했으니까 23살이 죽었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철종을 저 강화도에서 연날리고 친구들하고 놀던 우리가 강화도령이라고 하는 철종을 왕으로 모셨어요. 19살 때, 뭐 나이는 됐습니다만 이거 그렇다고 뭐 철종이 전권을 휘두르고 왕 그 정치를 한 건 아닙니다. 다 안동기 시대 다 했어요. 김조선, 김좌근 뭐 하는 분들이 다 했어요. 이게 노론 일당, 노론 중에서도 안동임 씨, 풍양교 씨, 요 아주 소수의 가문이 정치를 다 했어요. 군사를 안 키웁니다. 군사를 키우면은 위협 세력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기 정권 위협 세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명나라가 이미 멸망했어요. 청나라가 지금 들어섰습니다. 청나라는 서양 문물도 막 받아들이고 천주교도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여전히 명나라만 숭배해요. 명나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명나라를 숭배해요. 명나라를 사대를 합니다. 그리고 청나라에서는 반청 정책을 써요. 청나라 문물을 수용을 안 해요. 복림대군을 죽여버리잖아요. 친청 정책 쓴다고 해서. 상업은 뭐 더군다나 경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군사, 애교, 경제 모든 부분에서 이건 뭐 정말로 낙후될 대로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세도 정치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KBS TV를 보다 보니까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빈슨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강의를 하는 걸 제가 얼핏 봤는데, 남한과 북한의 경제 비교를 하면서 착취제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뭐 그 사람은 뭐 착취제도라는 말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제도가 착취적인 제도, 정치 경제적인 부분에서 착취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성장을 못한다. 북한이 그렇다.
개방을 강조하는 겁니다. 개방적인 그런 나라는 우리 남한처럼 성장한다. 우리 남북한 경제의 경제 차이가 세계 경제학자들한테 아주 좋은 연구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인터넷 보니까 이번에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도 미국 사람, 뭐 영국 사람들이 있던데 그 사람들도 남북한을 비교했더만요. 그래서 경제학 노벨상을 받아요. 왜 경제학상이 노벨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 몇 권 썼다고 노벨상을 줘요? 역사학자를 줘야 되는데. 이번에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들도 강조한 것이 똑같더만요. 기술 혁신, 개방성. 그래 지속적인 성장 가능하다. 그 당연한 논리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더라고요. 그거 뭐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이론적으로 풀었다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착취제도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착취 시대라고 제가 그래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착취, 일부 세도가가 국가를 위해서 착취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가문을 위해서 착취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철종이 죽었어요. 또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왕이 이제 고종이 됐는데 12살이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대원군이 정치를 하게 됩니다. 대원군이 정치를 잘했어요. 안능근실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세도영씨 싹을 잘라버렸어요. 잘한 것 같은데 대내정책은 잘했어요. 대내정책. 북인도 막 이렇게 노론 제재시키고 북인 막 이렇게 등용시키고 남인들은 잘 안 했어요. 북인들을 많이 등용시킨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대외정책의 실패가 컸어요. 우리가 잘 아는 쇄국정책 문을 꽉 닫아버렸습니다. 개방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이 개방하는데 이 양반이 쇄국을 했어요. 10년 동안 문을 꽉 닫아놨습니다. 국제정세 아주 무지했던 거죠. 그런데 다음 이 시대 잠깐 말씀 의병 얘기는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만은 이 시대 상황을 우선 이렇게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는 나라 망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기는 사실은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제국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켜도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 저 사자가 노루 잡아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시대. 그게 이제 제국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제국주의 시대를 이끌고 간 나라들이 요 몇 개 나라들, 유럽의 요거 몇 개 나라들이에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요런 나라들.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요거 몇 개, 나라들 몇 개 안 돼요. 요 유럽의 몇 개 조그만 요 나라들이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언제부터? 1500년부터. 아까 이제 지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뻗을 수 있는 곳이 대서양을 넘자마자 아메리카 대륙이 나오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이 나오는데 북아메리카로 손을 먼저 뻗친 게 아니라 아래쪽 이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로 먼저 손을 뻗쳤어요. 누가? 저 유럽의 끝에 있는 나라 스페인, 포르투갈이. 그래서 스페인이 이 노란색이 있는 곳이 에스파냐라고 했는데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여기 다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브라질만 포르투갈이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가장 빨리 식민지가 된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포르투갈이 1500년에 식민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멕시코가 요 위에 멕시코가
1519년, 아르헨티나가 1530년, 페루가 1533년. 이거 제가 어제 요 PPT를 드렸는데 책자를 잘 만들어 주셨네요. 거기에다 써놨습니다만 1500년 우리 임진왜란 막 일어나고 직후 그때입니다. 그때 이 유럽의 몇 개 나라들이 남아메리카를 다 지배해 버렸어요. 한 300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대개 1800년대 독립을 했더라고요. 일찍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기는 포르투갈, 여기는 스페인, 말을 쓰죠. 자기들 말이 있었어요. 말이 없어졌어요. 문화가 없어졌어요. 잉카보나 없어졌어요. 그냥 다 스페인 문화, 포르투갈 문화가 돼버렸어요. 300년 통치하니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다음은 동남아시아입니다. 이놈들이, 놈이라는 말을 써도 좀 이상합니다만, 이놈들이, 남아메리카 다 차지한 다음에, 이제 인도 차지했죠, 영국이. 그 다음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동남아시아들이 있단 말이죠. 동남아시아 중에서 가장 먼저 식민지가 된 나라가, 요게 필리핀입니다. 1521년. 필리핀도 참 엄청난 순환을 당한 나라입니다. 스페인 지배를 받다가 1898년도에 독립했어요. 한 300년 이상 식민 통치를 당하다가 독립했어요. 독립할 때 독립전쟁 도와준 사람이 미국이에요. 제가 필리핀 놀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시내 박물관 다 노는 짬 이용해서 필리핀 박물관 다 돌아다니고 했는데, 미국 놈들이 독립운동을 지원해 준다고 하고서 스페인을 몰아내고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1898년도부터 1946년도까지 한 40여 년, 50년 가까이 지배를 했어요. 필리핀은 그래도 필리핀 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영어, 스페인 말로는 안 쓰는데 영어는 지금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은 그래도 아시아 사람들은 민족성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다음에 인도네시아 1603년, 이렇게 1700년,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그 다음에 식민지를 당했습니다. 이거 네덜란드에 당하고 그랬죠.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이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죠. 아프리카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회의를 했어요. 군사적 침략하지도 않고 회의를 했어요. 1884년부터 85년에 걸쳐서 베를린에서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나눠 갖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별로 몇 개 나라예요? 프랑스, 영국, 이태리,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라가 나눠 먹게 했어요. 골고루도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1945년 즉각적인 해방을 했잖아요. 해방도 안 시켰어요. 이 나라를 70년대 해방된 나라도 있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해방된 나라가 57년도에, 가나가 57년도에 가장 먼저 해방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 시대가 이제 제국주의 시대고, 이렇게 식민지를 막 쟁탈하는, 약탈하는 그러한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 후기 우리 조선 왕조는 이때 뭘 했느냐 하는 얘기죠. 조선 왕조는 뭐 했느냐. 특히 대원군은 시기도 한참 지난 1860년대인데 이때는 1860년대 정도 되면은 이렇게 서양 여러 나라들이 침략해 오는 것을 다 보고 듣고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문을 꽉 닫았어요. 근데 이 놀랍게도 이 지도가 서울대 도서관에 있었어요. 이게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사람, 청나라에 오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도를 하나 만들었는데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의 지도를 그렸어요. 중국에. 그래서 중국에 이걸 전달을 했습니다. 이 세계가 이렇게 넓다. 이게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지도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지도하고. 우리나라가 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입니다. 뭐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있어요. 여기 아시아. 그리고 여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여기 아프리카, 자기들 사는 유럽. 이렇게 세계 지도가 지금 그려진 것이 1602년도 이 병자호란도 일어나기 전입니다. 이것을 숙종대왕이 받았어요. 입수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화가들이 그림을 그린 게 이겁니다. 마테오 리치의 지도를 화가들이 이렇게 그렸어요. 숙종 34년 1708년도에 그렸습니다.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럼 1708년도 숙종 당시에 세계 지도가 이 세계가 이런 모양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고, 우리나라는 뭐 일본과 중국 요 정도, 그리고 길게 봐야 여기 이제 아랍 정도 알고 있었죠. 유럽인 것도 몰랐죠. 아프리카 이건 전혀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왕이라든가 지식인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인식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문을 닫기 바쁘고 박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제주도로 어떻게 표류해서 왔는데 그 사람을 그냥 유배시키고 거기서 이렇게 뭡니까? 군사 기술을 빼내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게 아까 얘기한 개방성이 없어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 문물을 이 유학자들이 의정 착사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서양 사람은 오랑캐라고 그랬어요. 오랑캐. 아주 무식한 놈들 하면서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자체를 무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자월 맹자월만 하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된 거죠. 그러니 나라가 망하죠. 군사력도 없고. 그래서 1910년도 이렇게 100여 년 흘러오다 보니까 일본은 1868년, 일본이 우리보다 후진국이었잖아요. 조선시대 내내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달해주고, 문물을 전달해주고, 제가 대마도 처음 간 것이 한 15년 전인데, 그때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향토사가들도 여러 명 만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향토 사료실 가서 자료도 보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대마도를 오면은 대마도 사람들이 막 찾아가지고 글자 한자 받으려고, 한문으로 된 글씨 한자 받으려고, 그 한자 받으면 아주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그랬던 시절이 조선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원군 시대입니다. 1868년 대원군 시대, 우리는 문을 꽉 닫았는데 일본은 문을 확 열어버렸어요. 메이지유신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 뒤부터 역전에 해서 일본은 군사기술 수용하고 서양 과학기술 받아들이고 하면서 청일전쟁, 그로부터 26년 후가 1894년이죠. 한 20여 년 그렇게 과학을 발전시키고 무기 성능을 개조해서 청나라를 물리치는 겁니다.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를 물리쳐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러시아를 물리치고, 이런 정말로 일본 사람들 말 그대로 우길승천의 기세로 나아갔습니다. 일본 육군
깃발, 그게 우길기라고 하잖아요. 우길승천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세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를 정복하는 것은 이건 너무 쉬웠어요. 우리 관군이 있었죠. 관군이 일본군을 막았어야 되는데 관군이 일본 편을 들었어요. 국가를 지켜야 되는 군인이 일본이 침략해오는데 등을 돌려서 우리 의병을 진압했습니다. 이런 판이 돼버렸어요. 그 뒤에는 친일파가 있었고 친일파 뒤에는 일본이 있었고 일본에 의해서 친일파가 조종당하고 친일파들이 다 장관이니까 그 밑에 있었던 군인들은 명령에 따르다 보니까 의병을 탄압하고 그런 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의병은 이러는 상황에 나라가 지금 망해가요. 뻔히 보입니다. 친일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날쌔게 줄을 타고 일본 편을 듭니다. 농민들은 기회 잘 됐다 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해요. 지금 말로 평등운동입니다. 쌍놈 양반 없는 세상 만들자. 그게 통학입니다. 통학도 필요하죠. 그런데 유학자들은 지금 평등, 자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권이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니까 무기를 들어야 된다. 처음에는 상소를 합니다. 임금한테 상소를 해요. 그런데 임금도 힘이 없어요. 임금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아무런 힘이 없다. 나 힘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유학자가 고향으로 내려와서 자결해버려요. 도저히 희망이 없구나. 자결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결하는 사람, 유학자 중에서 이렇게 이제 나라 걱정하는 사람 중에서 자결하는 사람 있고 그냥 시골로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은거하는 사람이 있고 하면은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아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지. 왜 자결하느냐? 왜 산속으로 들어가느냐? 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무장을 해서 일어난 분들을 우리가 의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제가 평생 의병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참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대학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젊은 애들이죠. 20살 20대 초반 되는 애들한테 만일 여러분들이 100년 전 상황으로 돌아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의병할 사람 손들어 하면은 없어요. 몇 사람 없어요. 여학생들이 많으니까 여학생들은 좀 자취하고 남학생들도 의병하겠다라고 번쩍 드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 자신도 몸이 약해서라기보다도 의병을 했을까? 그 당시 제가 유학자라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어떤 길을 갔을까? 시골로 숨어서 들어갔을까? 그러다가 영 못 살게 되면은 자결했을까? 자결도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의병하면 의병했지 자결하는 게 더 어렵죠. 참 힘든 결정들을 하셨습니다. 왜? 나라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나라라고는 방패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없으니까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시절에 노예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 그러느니 차라리 죽겠다. 라고 하는 게
의병입니다. 의병은 크게, 한말 의병은 크게 3번 일어났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저는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병이 이제 주로 일어난 지역을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특색이 있죠. 어느 지역이죠? 크게 봐서 남한 지역이죠. 우리 남한 지역. 남북 하나로 갈려지다고 할 때 남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에서 의병이 있었네. 북한에서는 별로 없었네. 그게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북한에서는 저 북쪽, 지금 북한에서 뭡니까? 핵무기 막 그냥 실험하는 그 산속, 홍범도가 대표적인 분입니다. 나머지는 대개 거의가 남한입니다. 황해도에서 조금 있었고, 대부분 남한이에요. 평안도는 없어요. 평안도가 없는 게 이상하죠. 왜 없어요? 평안도는 개화파예요. 중국을 통해서 일찌감치 기독교가 들어와요. 중국을 통해서 서양 문명이 막 들어와요. 그 기독교 원로 목사님들 다 평안도 출신이잖아요. 이제 뭐 연세 많으신 분들,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다 평안도입니다.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을 아시는 분 계세요? 강반석. 반석교회 많잖아요. 춘천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뭐 반석교회 없는 데가 없습니다. 반석.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하는 겁니다. 반석 깔아놓는 것. 기초가 되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일어나라 하는 것. 반석교회입니다. 김일성 어머니 성함이 강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예할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 강돈묵 목사입니다. 장로기 목사. 또, 오빠, 어머니의 오빠, 외삼촌이죠. 외삼촌도 강진석이라고 장로기 목사예요. 목사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강반석이죠. 김일성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어린 시절에. 기독교 집안에서 큰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평안도는 아주 기독교가 휩쓸었던 그런 그 지역인데. 그러니까 일본 유학 가고 뭐 기독교 믿고 하니까 머리 일찌감치 자르고 하니까 의병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의병보다는 학교 설립하고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쪽 활동을 했어요. 의병은 이제 전기, 중기, 후기 3차례 일어나는데 전기 의병은 왜 일어났느냐? 가장 큰 이유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입니다.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청도하고 경상도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춘천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갑오별난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을 합니다. 1894년도 7월 23일 날입니다. 상원 의병이 이제 북한 지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지역이 상원 지역입니다. 이게 평안도 상원 쪽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명성황후가 경복궁 안에서 일본 놈들한테 시해를 당하고 그 시신마저도 불태워버리고 그 불태우고 남은 뼈도 재까지도 합쳐서 어디에 버려요? 연못에 버려버렸어요. 그 연못을 매장시켜버립니다. 아직도 명성황후의 시신 뼈 조각 하나 찾을 수 없어요. 지금 저희 묘가 있지만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묘입니다. 이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불태운 장면입니다.
유성에서 그 을미사변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은 유성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발한 유성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유성 장터에 가면은 을미의병의 효시 유성의병 사적비라고 하는 비석을 세워놨습니다. 그 비문은 밑에 비문 쭉 써놨는데 제가 쓴 글입니다. 뭐 자세한 설명들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의병을 하시고서 감옥 가서 고문 당하시고 탈옥하셔서 고향으로 가서 죽었어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이 글을 쓰고 귀국해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분이신데, 국가로부터 아무런 그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뭐, 오늘 혹시 광복회원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광복회원. 안 계신가요? 광복회원들 좀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광복회원이라고 해서 국가보훈부로부터 훈장을 받으신 분들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사진에 나오는 이분이신데,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불구하고 독립유공자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분의 후손을 뵙고 싶었어요. 후손을 찾았습니다. 어렵게 찾았어요. 문씨여서 찾았습니다. 김씨는 못 찾았어요. 제가 이제 그 문집을 찾아가지고 문집을 보면 맨 뒤에 행장이라고 뭐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서 찾았어요. 묘 위치가 대구 현풍이고 그 현풍 쪽으로 수소문하다 보니까 선자분을 찾았어요. 문극채 씨라고 찾았습니다. 1993년도 4월 달에 제가 동대구역으로 가서 후손과 감격적인 해후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팡이 짚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묘를 제가 참배했습니다. 참배했더니 그냥 뭐 묘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묘 참배할 때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하게 공적조서를 써서 드렸어요. 대구에 가서 시청하시라고. 그래서 그 해 8월 15일 광복절 기념해서 독립장을 받으셨어요. 아주 높은 훈장입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 대서특필됐어요. 그 해에 독립유공자 훈장 받으신 분 중에서 제 첫째로 가는 분으로 대서특필돼서 그 가족 사항 나오고 해서 제 이름은 맨 밑에 조금 한 줄만 나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후손분들하고 손자분들하고 계속 연락은 하고 지금 몇 년 전까지 한번 했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은 묘까지 찾아서 유골을 제가 수습해서 대전 국립묘지에 모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후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독립운동을 공부하는 보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보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천의병, 호주와 창의진이라고도 합니다. 제천, 여기서 멀지 않죠. 우리 춘천에서 태어나신 춘천의 대표적인 인물인 유인석 선생께서 제천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제천서 사시다가 유인석 선생의 재종숙 되시는 그리고 또 동시에 스승이신 성제 유중교 선생 아시죠? 성제 유중교 선생께서 제자들을 이끌고서 춘천을 떠나서 제천의 아주 산골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당을 하나 차렸어요. 그거를 자양서당, 자양영당이라고 합니다. 자양서사, 이게 서당 이름이고, 자양서사. 그리고 이제 사당을 차린 것이 자양영당입니다. 자양영당. 거기 주자 모시고, 율곡 모시고, 화서선생을 모셨어요. 스승을 모셨어요. 성자 선생이 가시니까 제자들이 우욱 가셔서 그 마을이 바로 이제 화서학파 마을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이제 사시다가 성자 선생은 돌아가시고, 성자 선생 묘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유희석 선생이 이제 거기서 제자들을 이끌고서 이제 한학을 가르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태가 돼버렸습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을미사변이 막 을미사변이 막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침 또, 유인석 선생이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다 제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사무실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스승한테, 상복을 입은 스승한테 여쭸어요. 이 난국에 우리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여쭌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의암 선생께서 제시한 길이 바로 처변삼사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길이 있다. 우리 유학자들이 갈 길이 세 가지가 있다. 이런 그 별난 난국에 처해서 세 가지 길이 있다. 첫째는 의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안승호라든가 이춘영이라든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의병을 일으켰어요. 나는 몸이 안 좋고 53세 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상을 입었다. 내가 의병할 수는 없다 하면서 자기 제자인 주용교한테 보따리 싸라고 했어요.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거수가 그겁니다. 거수. 간다, 지킨다 하는 거예요. 가서 지킨다. 뭘 지키느냐? 우리나라를 지킨다 하는 거예요. 중화의 정신을 지킨다. 어딜 가느냐? 요동 땅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만주 땅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만주 땅으로 짐 다 싸놨어요. 이 두 가지, 두 길이 있고 또 한 길이 있다. 그게 이제 자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의병도 못하고 만주로 망명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스스로 몸을 깨끗이 해라. 일본 놈 편에 들지 말라 하네요. 그러니 식민지 시대 때 이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일본 시대가 됐어요. 세금을 내라고 하잖아요. 세금 내면 안 되거든. 자정을 하려면은. 또 이름을 일본 이름 호적 일본 호적에 자기 이름을 올려야 돼요. 이거 안 되거든. 거부합니다. 호적 거부. 세금 납부 거부. 이런 투쟁을 하는 것이 자정입니다. 그래도 안 되고 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자결합니다. 1910년 나라 망했을 때 그 직후에 망한 자결한 사람들이 50여 명이에요. 50여 명. 제가 조사한 것이 50여 명이에요. 우리 교과서에 하나도 안 나와요. 50여 명이 자결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자결하신 분이 매천 황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 전라도 광양 분이신데 그분이 자결을 하셨어요. 자결하시면서 시를 쓰셨는데 유언과 같은 시를 유시라고 합니다. 그 시에 내가 중국의 진동 같은 사람이 못 된다. 그 사람 의병을 했어요. 나는 그런 것도 못하고 못한다 하면서 마지막 기절에 뭐라고 썼냐면은 참 지식인 노릇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편을 먹고 자결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그 세 가지 길을 제시를 하셨어요. 제시를 하셨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의병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 경기도 사람들이에요. 양평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평이라고 하는데 경기도 양평의 지평. 여기에서 이제 의병을 모아서 원주
원주 안창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안창에서 깃발을 세워요. 첫 봉기는 제천의병의 첫 봉기는 원주의 안창입니다. 안창 가보신 분들 계세요? 안창 가시면은 이 의병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원주 사람들이 지금 아주 그 입이 간질간질해요. 여인석 의병장 했던 이 부대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냐. 제가 제천의병이라고 이름을 딱 박아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경문, 여인석 선생님 경문을 발표하는데 경문 이름에 제진이라고 나와요. 제천의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병을 여기 이제 지평, 원주 이렇게 봉기하긴 하는데 제천을 점령하고 제천을 중심으로 한 2달 동안, 2달이 뭡니까? 2월부터 5월까지 5월 25일 날 제천 남산전투에서 패해서 이렇게 남산전투에서 패해서 여기 강릉 갔다 춘천 여기 들립니다. 춘천 들리고 이렇게 북한으로 해서 중국으로 건너가는데 이게 8월 달에 건너갑니다. 이게 이 중심이 제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천의병이라고 이름을 딱 못을 박아서 놨는데 원주 사람들이 자꾸 이게 왜 제천의병이지? 원주의병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말을 자꾸 저한테 들려요. 아니다. 양평 사람들도 그래요. 이게 왜 양평, 지평에서 시작했으면 양평의병이지 왜 제천의병이냐. 아주 제가 양평 가서 혼났어요. 아주. 양평 향토사가들한테. 왜 당신이 양평의병을 제천의병이라 해가지고 양평 이름을 못 쓰게 하느냐. 혼났어요. 한번. 학술에 한번 갔다가 막 여기저기서 질의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양평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양평 가기 싫어요. 대신에 제천 사람들은 난리 났죠. 난리 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천의병 논문 쓰고 바로 이어서 그 제천에서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하는 MBC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1995년도 광복 50주년 기획해서 3월 달에 3.1 특집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1995년도. 95년도 3월 며칠 날인가 방영했는데 이것을 찍기는 12월 달부터 찍었어요. 94년도 12월 말 방학 되자마자 MBC PD가 찾아와서 거기서부터 제천 무슨 여관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거기서부터 제천 그리고 아까 보셨던 요 지역 국내 이 지역을 훑었어요. 어디야 화천 당시에 화천은 낭천이었습니다. 낭천까지 가서 그 전투지 거기서 이제 전사도 하기 때문에 이런 데를 다 그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현장마다 제가 설명을 하고 북한으로 갈 수가 없어서 비행기 타고 시명으로 가서 시명에서 여기까지 갔어요. 요 사첨자라고 하는데 요 초산에서 압록강 건너서 가는데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여기서 이제 차를 빌려서 여기까지 갔어요. 갔더니 그때 겨울이니까 12월 달이니까 꽁꽁 얼었더만요. 이제 압록강이. 그래서 압록강 위에 올라가서 제가 여기가 뭐 하면서 설명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지역 유인석 선생이 다녔던 곳을 다 찾아다니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유인석 선생이 이렇게 이제 초산전투 망명하고 나서 다음에는 블라디보스톡으로 갔어요. 그 블라디보스톡 이번에는 서울로 와서 서울 집으로 와서 다시 이제 비행기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그 추운데 답사하면서 카메라 찍고 그렇게 해서 한 달 이상 했습니다. 해서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현지 오랫동안 다니면서 제가 뭐 다큐를 이것저것 했습니다만은 아주 철저하게 했던 적은 없어요.
아주 PD 때문에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지간하면 오케이 할 텐데 계속 다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진이 그 이제 다큐멘터리의 한 부분을 캡처한 사진인데요. 1915년도에 의엄 선생께서 중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남천자, 평정상진 남천자라고 하는 마을에서, 그게 이제 다 우리 춘천 분들, 유중학 선생 다 거기에 다 그 동네에 사셨어요. 같이 다 사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 조금 언덕에 이렇게 묻었는데, 95년도에, 그럼 처음에 35년도에 이쪽으로 이장을 했습니다. 15년도부터 35년도까지 묻혔던 곳을 찾았어요. 그때 95년도 답사 가서 처음 찾았습니다. 95년도니까 가능했지, 지금은 못 찾아요. 마침 수소문 하다 보니까, 고려분, 우리가 묘를 찾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고려분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해서 수소문을 했더니 바로 이분이에요. 이 할아버지인데, 자기 소년기에, 이게 자기 밭이래요. 지금은 자기 밭입니다. 자기 땅 옆에다가 어떤 분을 모시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연도가 거의 맞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여기를 고려 사람 무덤이다. 한국을 고려라고 하더라고요. 고려 사람 무덤이다라고 해서 고려분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뭐 자기 몇 살 때 이걸 파가더라. 이것까지 생생하게 증언을 하더라고요. 자기 땅이니까, 자기 밭이니까.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디냐 했더니 바로 여기랍니다. 지금 밭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장소를 정확하게 고증하는 장면들입니다. 이제 제가 여기 있을 거예요. 요게 남 PD고, 요거는 의병장 후손이시고, 조선족이십니다. 이분은 그 가이드고, 해서 그 장소를 이제 우리가 확장하고, 이제 그 다큐멘터리가 나가고 하니까 중국 조선족들이 관심을 갖고서 여기다가 기념 표석을 놓지는 못하고 그 마을 입구에다가 이렇게 의암 선생 기념 공원이다 해서 이렇게 기념 비석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의암 선생 묘가 춘천에 모셔져 있습니다. 춘천의병은 뭐 다른 분들이 아마 강의했을 텐데요. 이거 뭐 춘천의병만 뭐 강의하기도 사실은 뭐 2시간 가지고 쉽지는 않은데요. 습제 이소웅 선생을 의병장으로 모셔서 활동을 하셨는데, 관찰사를 죽였어요. 서울서 부임해 오는 관찰사를 가평에서 체포해서 춘천까지 끌고 와서 총살시켰습니다. 그리고 경문을 발표합니다. 경문의 내용에서 의병들의 뜻이 분명히 나옵니다. 외놈의 적신, 이 친일파들이 한자로 외노라고 했어요. 이 외놈이라는 뜻입니다. 외놈에 붙어서 국모를 시해하고 임금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만 백성을 개나 양의 무리수에 빠뜨려 국가를 위하여 원수를 갚고 치욕을 씻을 것을 대의로 삼고자 의병을 일으킨다. 모두 참여해라. 그런 경문입니다. 그 후에 이제 가평 보럽산에서 전투도 하고, 이 전투에서 그만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소웅 선생은 유인석 선생이 계신 제천에 가서 제천 의병에 합류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만주로 망명을 해서 계속 독립운동을 하시죠. 그 뒤를 이어서 동생인 이경흥 선생이 또 의병 활동을 계속 하시고, 또 이어서 그 중에 이진웅 의병장은 전사까지 춘천 약사현이 어딘가요? 약사현에서 전투하다가 약사고개라고 하나요? 거기서 전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강릉의병에
합류하고 제천 의병에 합류하고 흩어진 의병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의병 활동을 전개합니다. 두 번째 2차 의병을 우리가 중기의병이라고 합니다. 중기의병이 왜 일어났냐 하면은 전기의병이 이렇게 94년, 5년, 6년 활동하다가 그만 다 그냥 체포되고 흩어지고 또 유인석 선생이랑 만주로 망명하고 그러면서 해산됐어요. 강제로 다 해산됐습니다. 그리고 의병했던 사람들이 체포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종이 그때는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해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자 후진양성합니다. 그러다가 잠잠하게 있다가 97년, 98년, 99년, 1900년, 1, 2, 3, 4, 한 8, 9년 잠잠하게 있다가 1905년도 11월 달 을사늑약이 일어나죠. 을사늑약 아시죠? 이완용하고 박자순이가 도장을 팍 찍었어요. 나라 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잠잠하게 숨어 있었던, 은거해 있었던 의병장들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가장 크게 일어난 곳이 홍성, 홍주의병, 그리고 경상도, 영천, 이거 산남의병이라고 합니다. 다 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은 전라도에서도 일어났는데, 전기의병은 전라도에서 의병이 없었어요. 전기의병 때는. 그 왜 그러냐면 동학 때문에 그래요. 동학하다가 다 죽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이. 그래서 의병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전기의병 때는 94년도, 95년도 동학했잖아요. 95년, 96년 이어서 의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의병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못했던 겁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의병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못했던 거예요. 10년 지난 뒤에 1906년도에 이제 의병을 전라도에서 합니다. 대표적인 의병이 태인 의병. 전라도 사람들이 의병을 일으키긴 일으키는데 의병장으로 모실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의병장은 대개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렇게 한 사람들 모셔요. 그래, 이런 분을 모셔야 의병 모으기도 좋고 또 이 사람들이 돈이 있어요. 돈을 내고, 군자금을 내고. 정부에서 돈 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장관, 차관 뭐 이런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병장으로 모시는 겁니다. 아까 아니면 큰 유학자라든가. 전라도 사람들은 뭐 아시다시피 큰 벼슬 한 사람들이 없어요. 차별받아서. 과거 합격에도 관직도 안 줬어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아주 그냥 불만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불만 많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당했으니까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익현 선생님이 당시에 충청도 정산에 와 계셨어요. 차관하신 분입니다. 호접 참판. 그 이분을 모셔갔어요. 전라도에서 민영, 임병찬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서 모셔갔어요. 모셔가서 이 무성 홍주의병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300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이 묘가 300여 명을 모신 묘입니다. 최익현 선생을 태인으로 모셔가서 태인의 무성서원이라고 여기에서 의병 봉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묘남 최익현 선생도 경문을 발표하는데 경문은 의병을 일으킨 뜻을 밝히면서 의병의 참여를 호소하는 그런 글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국모를 시해하고 우리 임금의 머리를 자르고 우리 백성을 어육으로 만들고 다 같아요. 우리의 전토를 빼앗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 살아서 원수의 노예가 되는 것이 어찌 죽어서 충우의 넋이 되는 것만 하겠는가. 노예가 싫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살고 하는데 왜 니들이 저 오랑캐 놈들이 오느냐. 우리는 원수의 노예가 되기 싫다. 내 목숨 바쳐 싸우겠다. 그런 뜻입니다. 최익현 선생은
그만 체포돼서 대마도로 끌려가시죠. 그 대마도 가셔서 돌아가십니다. 제가 이 면함 선생 유적지 찾으러 대마도에도 2차례나 가서 유배당했던 장소도 직접 확인하고 독립기념관에 이제 그렇게 다 이렇게 사진 제시하고 그랬습니다. 대마도로 보낸 건 일본의 영향인가요? 그때 이제 통감보 시기죠. 통감보 시기인데 통감보 시기니까 통감의 명령에 따라서 이때 이미 일본 시대입니다. 고종이라는 사람이 1906년이니까 왕으로 있긴 있지만은 완전히 하수합이고 일본이 재판을 해서 유배령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마도 유배를 갑니다. 대마도 유배에 간 사람들이 최익현 선생님도 있습니다만은 이 앞에 홍주의병, 이게 더 홍주의병은 아주 강력한 전투를 했어요. 그래서 300여 명이나 죽죠. 그러니까 300여 명 죽고 나머지 체포한 사람들이 한 70여 명 되는데 서울로 다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막 그냥 매를 때려서 이제 훈방하고 하면서 그 중에 9명, 홍주 구의사라고 합니다. 9명은 대마도로 끌고 갔어요. 이미 먼저 갔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최익현 선생하고 임병찬 선생하고 태인의병에서는 2분을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감옥에 11명이 있었습니다. 11명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서로 시로 이렇게 응답하고 면함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다 이제 장례 절차도 하고 그랬죠. 이제 3차 의병이 후기의병입니다. 후기의병이 이제 이렇게 중기의병이 확 불처럼 일어났다가 체포되고 죽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 더 일어날 사람이 잠시 잠잠했어요. 그러다 다시 불이 크게 번진 것이 1907년도 8월 달입니다. 1907년도 8월 달. 이제 이 중기의병은 1906년도 3월, 4월, 5월 이때 거의 끝나버려요. 1년 후에 다시 크게 불길이 번지는데 불길이 번진 이유는 임금을 잘라버렸어요. 일본 놈들이. 그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고종 황제마저도 강제로 퇴위시켜버렸어요. 마침 그 직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헤이그 밀사 아시죠? 헤이그 밀사. 헤이그에 이준, 이의종 이렇게 이상도 선생 3분을 특사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임금이 직접 특사로 보낸 겁니다. 임금 사인까지 해가지고 보냈어요. 거기서 이준 여사가 배 이렇게 칼로 찔러가지고 자결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이준 여사가 돌아가시고 그런 활동을 헤이그에서 했습니다. 그 소식이 일본에 바로 전달이 됐고 그 배후가 고종이다 라고 해서 이등박문이 그 친일파 대신 회의를 엽니다. 열어가지고서 대신들한테 너희들 가서 고종한테 얘기해라. 고종 사과하라. 어디 가서? 일본 가서. 일본 천황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왕을 자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완용이 임금을 찾아가요. 그걸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 소식이 막 전달돼요. 이 시민들한테 전달됐어요. 그래서 서울 시청 앞에 대한문이라고 있죠. 대한문 앞에서 1907년도 7월 19일, 20일, 24, 25일 날 하야하는데 하야한 이후에까지 한 일주일 이상을 엄청난 시위를 합니다. 하야 반대 데모를 해요. 고종 황제가 일본으로
저 일본 천황을 만나러 간다 하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자, 거기 시위대 일부가 역전으로 달려갑니다. 역으로 달려가서 철로에 누워버려요. 기차 못 가게. 가려면 부산까지 기차 타고 갈 거란 말이죠. 이 기차에, 선로에, 누우면서 저항을 하는 그 당시 그런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7월 25일 날, 그냥 내려와 버려요. 가야 생명도 없이 내려와요. 그 다음날, 이등망문이 새로운 왕을 즉위시켜버려요. 그 아들을 즉위시킵니다. 그게 마지막 왕인 순종이 되는 겁니다. 고종과 순종 대비시켜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고종 황제 지난번에 참 서울 광화문에서 광복회 강의 끝나고 나서 고종 황제의 증손자가 저한테 인사 왔었어요. 제가 명함까지 받았는데 왔었습니다. 이 고종 황제가 유약하게 생기셨지만은 그래도 자기 부인이 죽는 걸 봤잖아요. 명성황후 자기 앞에서 죽었어요. 막 그냥 칼로 난도질하고 불살라지는 걸 직접 목도했어요.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유약하다고 해도. 그래서 그 뒤에 아관 파천을 한 겁니다. 아관 파천이라고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였어요. 그런 외교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다가 1905년도 을사늑약에 반대해서 또 미국에 외교 특사를 비밀리에 보낸 적도 있습니다. 알렌을 보내기도 해요. 그러다가 헤이그에 만국 평화회의가 열린다고 하니까 비밀리에 세 사람을 보내서 1905년도 11월 달에 이 체결한 을사늑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인 안 했다. 임금 사인 안 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무효다라고 하는 것을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했던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특사들을 보냈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결국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이 조금 뭔가 좀 부실한 사람을 임금으로 모셨어요. 똑똑했어요. 원래는 똑똑했는데 1898년에 독다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 황족들이 커피를 좋아해서 이미 커피가 들어왔을 텐데 커피를 좋아하는 걸 알고서 커피에다가 아편을 막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조금 그 뒤부터 눈이 좀 부족하게 됐어요. 제대로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왕으로 허수아비로 모셔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등망문이 마음대로 정치한 거. 이때부터는 사인도 여러분 일본말로 가라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다 가라 사인했어요. 이전에는 가라 사인 못하죠. 임금이 딱 고종이 있으니까 사인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 순종의 사인을 대피를 다 했어요. 서울대학에 이태진 교수라고 규장각 실장 하실 때 양반이 조선시대 이쪽 전공이 아닌데 어떻게 그거를 봐가지고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비교해서 가짜 사인 비교해서 논문을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군대마저도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군대마저도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이 시기에 군대 총 숫자가 13,5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일본 군대는 100만 명이었습니다. 널 전쟁에 참여했던 일본 군대 숫자는 100만 명이었어요. 그냥 호월 100만 명이 아닙니다. 실제 숫자가 100만 명입니다. 일본의 그 당시에 총 인구수가 3,600만 명입니다. 3,6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군인이었어요. 우리는 20만 명이 안 되죠. 1,000만 명 조금 넘죠. 그런데 군대 수가 율곡 선생이 주장한 10만 양병설에 의하면 최소한 10만 명은 있어야 되는데 이게 10만 명은커녕 10,000명밖에 안 돼요.
그마저도 의병을 탄압하는 데 이용됐던 관군들이었어요. 이제는 그 13,000여 명마저도 꺼려지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그제서야 강제 해산된 군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실컷 의병 탄압하다가 자기들 모가지가 잘리니까. 그래서 자결도 하고 서울에서 시가전도 하고 서울 시가전에서 80여 명 죽습니다. 그 영화 이름이 뭐죠? 의병 미스터 선샤인 그 드라마에서 시가전 하는 것도 나와요. 시가전 하다 80여 명이 죽습니다. 후기 의병은 뭐 전국적으로 다 일어납니다. 우리 강원도 지역인 민궁호, 이은천, 원주에서 일어나고 바로 춘천에서는 유홍석 선생이 의병을 일으킵니다. 북한 지역에서도 홍범도 선생이 일어납니다. 이런 분들이 다 일어납니다. 주로 유학자들이에요. 의병장은 유학자들입니다. 이제 평민 의병장도 있어요. 전라도 가면은 머슴 의병장도 있어요. 머슴살이 하던 사람이 의병장, 탐살이 의병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별 활동하던 의병들이 한번 모두 집결해보자 해서 13도 창의군을 조직합니다. 전국의 의병들 모두 경기도 양주로 모여라 해서 양주에 집결을 합니다. 그래서 양주에 집결해서 서울 진격 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전투가 있었던 것이 망우리고개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망우리고개에서 전투에서 패한 다음에는 다시 또 흩어졌어요. 각 지방으로, 고향으로 다 갔어요. 그래서 이인영, 허의 다 그 후에 체포돼서 서대문 흉무소에서 사형 당하고 마십니다. 후기 의병기 춘천 의병은 유홍석 선생께서 호를 애당이라고 하시죠. 애당 삼세록이라고 하는 문집도 있죠. 춘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유씨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유인석 의암 선생 그 집안들입니다. 진병산 전투가 가장 대표적인 전투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 자부인 윤희순 여사가 여자 의병대를 조직을 해서 의병 자금도 마련하고 의병 군가도 작곡하고 이런 활동을 해서 최초의 여성 의병장으로 이름이 우리 역사에 기록이 됩니다. 나라 망한 뒤에 1911년도에 유홍석 선생은 아들인 유재원과 며느리인 윤희순을 데리고서 중국으로 망명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까 유인석 선생이 돌아가셨던 그 마을입니다. 중국 환인현 평정산 난천자. 그걸 제가 2차례 갔었어요. 혼자도 갔었어요. 혼자도. 다시 한번 가고 싶어서 혼자도 갔었습니다. 난천자. 이렇게 이제 의병들이 활동을 하시다가 나라 망한 뒤에 만주로 가세요. 만주로. 이런 그 의병 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무장을 해요. 정부에서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탄압합니다. 아주 그 고리무원에 투쟁을 합니다. 일본군만 탄압하는 게 아니라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군까지도 의병을 탄압해요. 정부군까지도 탄압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특히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후기 의병기에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세봤어요. 일일이 자료를 통계를 다 한번 냈더니 한 6만여 명 정도가 민간인을 포함해서 희생당합니다. 20년 전쟁, 1895년부터 1915년도까지 나라 망한 뒤까지 활동한단 말이죠.
15년, 20년 전쟁 기간 동안에 죽은 사람, 희생당한 의병의 총 숫자가 6만 명 정도 돼요. 6만 명 정도. 지금 정부로부터 의병 활동을 했다라고 해서 훈장 받으신 분이 2,700명 정도 됩니다. 그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5만여 명, 95% 이상은 이름이 없는 분들이죠. 의병 기록을 보면은 일본군 기록이죠. 일본군이 어디 춘천에 뭐 동쪽으로 시보리 어디 산 쪽에서 의병이 뭐 30명이 나타나서 전투를 했다. 그 중에 15명을 죽였다. 나머지는 도망갔다. 이것밖에 없어요. 15명이 누구냐? 이름도 없어요. 그럼 15명 시체를 어떻게 했느냐? 마을 이장을 시켜서 파묻게 했다. 그걸 끝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뭐 특강하다 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했는데 주로 무명의병에 대한 강의였는데 이 지역하고 대략 15리 이렇게 나와요. 동쪽으로 15리 어디 마을 거기서 의병 이렇게 진압을 했고 몇 명을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 기록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그 현장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경기도가 무명의병의 뜻이 있으니까 경기도부터 좀 시작하시오 그랬어요. 지금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2010년도에 14연대 진중일제라고 하는 일본 진중일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고 해제를 하는 과정에 KBS PD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거 다큐멘터리 만들고 싶다. 빨리 해제 좀 써달라. 그래서 해제 써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스페셜을 2회에 걸쳐서 이 14연대 진중일제에 대한 을 중심으로 2회에 걸쳐서 의병의 탄압상, 일본군에 의해서 탄압상을 얘기하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를 했습니다. 아마 이거 KBS 들어가면 지금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제가 뭐 여러 얘기했는데 의병 전쟁은 참 슬픈 전쟁이다. 그런 멘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너무 처참하게 죽으니까. 죽고 죽을 줄 알면서 또 일어나서 죽어요. 마치 불나방들이 여름철에 이 헤드라이트를 향해서 달려오고 와요. 얘들 죽을 줄 알면서 계속 달려오는 것처럼 불나방과 같은 의병, 그게 의병 정신이 아닌가. 그래서 참 슬프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슬픈 전쟁이다라는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병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성공했으면 일본 시대가 식민지 시대가 안 됐을 텐데 결국 식민지 시대가 되고 말았으니까 의병은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의병이 나라를 지킬 의무는 없어요. 의병은 민간인입니다. 나라로부터 뭐 월급 하나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민간인들입니다. 이 관리들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관군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이놈들은 일본 편이네.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입지 못했던 평민들, 이런 사람들이 의병을 했어요. 나라를 지키려고. 그러다 결국 나라 뺏기고 말았어요. 왜 의병이 성공하지 못했나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너무 이 탄압이 심했다 하는 거예요. 탄압이 심했다. 그리고 무기도 없었다. 전쟁은 무기가 성패를 좌우하는데 의병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화승총 들고 싸워요. 죽창 들고 싸우고. 막사도 없어요. 진지도 없고 어디 숨을 데도 없고 밥 먹을 데도 없고 잠잘 데도 없고 그냥 산속에서 자는 겁니다. 그냥 지리산 속에서 자고 그 빨치산처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연합부대가 없었어요. 미군처럼 미국이 독립전쟁할 때 조지 워싱턴이 총사령관이고 연합부대가 편성이 됐어요. 그 단일대오로
북한 말로 단일대오로 항쟁을 했습니다. 무기도 미군의 무기가 영국군의 무기보다 훌륭했다고 해요. 이 미국사 하는 사람이 연구 발표에 나온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독립군인데, 독립전쟁 하잖아. 독립군인데 무기가 영국군보다 낫다. 그러니 승리하죠. 그리고 연합부대가 있었고, 그러니 일사불란하게 전투를, 정말로 전투다운 전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은 프랑스하고 스페인이 또 지원했대요. 영국하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 프랑스가 영국의 반대인 미국을 지원했다. 미군 독립군 부대를 지원했답니다. 이러니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영국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죠. 참,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형편이 못 됐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못 받았어요. 청나라가 임진왜란 때는 도움을 줬는데 명나라가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중국은 이미 청일전쟁에서 패한 뒤에요.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내부의 문제가 있다. 내부의 문제. 내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반일 세력이 통합을 못했다. 반일 세력이 유학자들 중심으로 의병 세력이 있고, 안창호 이런 분들 개화파들 세력이 반일 세력이 있는데 이게 또 연합을 못했어요. 개화파들은 의병을 도적대라고 그랬어요. 저 도적대라고 그랬어요. 신문에서 막 비판합니다.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은 학교를 설립하고 회사를 만들고 국채 보상하고 이것 필요합니다. 이런 활동에 치중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리 상투 자르고 이 사람들이 일본말 배우고 그러면서 부국강병의 길로 가야 된다 했어요. 당장 일본과 싸우는 것은 결혼으로 바위치기다. 포기했어요. 여기 합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비판했습니다. 비판했어요. 의병은 또 그 사람들 비판했어요. 학교를 쳐들어가서 상투 틀고 있는 선생을 죽였어요. 실제로 안동에서 죽였습니다. 이런 서로 요새 말로 진보와 보수가 갈등이 너무 첨예화돼서 통합이 못했어요. 또 농민층, 동학층들이 의병에 또 못 들어왔어요. 동학은 동학대로 우리는 평등의 세계를 만들자 하면서 동학을 했어요. 의병에 합류를 못해요. 후기 의병기에 가서는 조금 들어옵니다. 통합, 이 세 중심 세력이 있었는데, 동학, 개화, 척사, 이 세 세력이 있었는데, 이게 통합해야 되는데, 통합해서 일본에 대응을 해도 부족한데, 서로 자기 길을 갔다 이거죠. 서로 비판하고. 통합을 못했어요.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적어도 일본이 특히 그래요. 일본은 애침에 대해서 합칩니다. 야당과 여당이 합쳐요. 이 메이지 유신 때도 합쳤어요. 그렇게 싸우다 합쳤어요. 한 길을 이제 처음에는 이등방문 같은 사람이 그런 경우인데, 존왕양이라고 그랬어요. 존왕양이라고. 왕을 모시고 서양 오랑캐를 물리친다 그랬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다가 영국군하고 미군 함대한테 한번 당했잖아요. 당하고서 어이쿠 하고서 존왕양이가 아니라 개항으로 확 돌아버려요. 모든 의식이 한 방향으로 확 돌아버려요. 일본은. 한 길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고집이 세서 그런지 자기 주장을 안 놓아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 놔요. 그게 한국 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통합이 안 돼요. 아무리 통합해라. 정부가 바뀔 때마다 통합 청와대 안에 비서를 만들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역사는 교훈이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야당, 여당 엄청나게 싸우죠. 너무 싸워요. 제가 그 뉴스를 안 봅니다. 제가 그래서 일본 NHK 뉴스, 가끔 중국 CCTV를 봐요. 오히려. 그럼 거기 세계 돌아가는 게 훤히 보여요. 우리나라는 세계 정세를 안 알려줘요. 우리나라 뉴스에서 맨 싸우는 것만 보여줘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거 우리나라 방영을 안 해요. NHK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특파원이 가서. 그런 걸 보여주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이걸 보여줘야지. 맨 싸우는 것만 보여줘요. 언론인들도 문제고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그걸 좋아해서 그쪽만 보여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그런 것에서 탈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데 특이하게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의병장들 후손을 찾아 뵙다 보고 문집을 족보를 보다가 보니까 이분들 할아버지 위로 올라가면은 임진왜란 때 의병했던 분들 후손이에요. 또 병자호란 때 척화파 또 저 강화도에서 순절하신 분들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가 임진년의 의병 후손이 을림이년의 후손이 되고 의병이 되고 의병은 독립군이 돼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광복회원들입니다. 그리고 광복회원들 후손들이 또 후손되고 할 때 이분들이 국가가 위기에 처해질 때 또 다시 일어납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래서 이 피로 이런 독립운동하는 피가 있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아주 성격이 참 강하신 분들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독립운동을 해요. 잠자는 분들은 잘 못해요. 제천에서 그렇게 들고 일하는 것이 제천이 그동안에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제천 역전 근처에 주목들이 많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주목에 위로 올라가니까 의병이더라 하는 거죠. 사실 주목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의병합니다. 의병 정신을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제천 다큐멘터리 만든 뒤에 제천 시장에 이제 강의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제천 실내 체육관 중고등학생들 1000여 명 이상 모아놓고 저보고 강의를 하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강의 끝나고 나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에서 그 다큐멘터리가 막 틀어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때문에 그랬냐? 그렇지 않답니다. 그 시기에 아주 제천이 난리가 나가지고 그 다큐멘터리를 계속 여기저기 틀어주고 심지어는 노래방에서까지도 틀어놨답니다. 나 그 얘기 듣고서 그래서 언론의 영향이라는 게 참 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의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생각할 때 그 의병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앙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의병 정신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계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